일제에 저항한 아시아 민족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국 사람이라고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맞습니다. 안중근, 김구 선생 그리고 저 청산리 전투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피지배 민족의 민주해방투쟁사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매우 독특하고 그런 족적에서 아주 눈에 띄는 끊임없이 그렇죠. 저항하고 그때 그 중국이 왜 지앙제스总统이 그렇게 간복을 했냐 하면은 그때 무자비하게 그 중국 사람들 죽였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 2천만 이상을 죽였는데 서로 이게 죽이기 경쟁해가지고 일본도로 목을 치는 임장문을 그게 일본 신문에 아예 보도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 같은 연대 당시 유력 신문에 잘했다고 보도를 해요. 잘했다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100명 먼저 죽이기 경쟁 이런 식으로 네, 했거든요. 그리고 잘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거기에 저항을 제대로 못했어요. 못했죠. 저항을 했지만 눈에 띄게 그러니까 가장 그 중국인들을 분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뚜렷한 어떤 그 행태를 보인 것은 중국인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 사람이었고 대표적인 게 그분들이죠. 네. 김구,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네.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유일하진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비압방 민족의 그 민족해방투쟁사 중에서 이 정도로 저항을 한 거는 거의 유일한 게 아닐까. 예를 들자면 인도 사람들이 런던 한복판에서 폭탄을 던지고 이러진 않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단한 게 대단하죠. 김구에 대한 그 현상금이 당시 60만 위안 정도 돼서 지급 돈으로 19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백범을 보호를 해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게 그 김구의 인품에 감복해서 윤봉길, 이봉창, 나석주 등 많은 한인 청년들이 목숨을 거기에 자신 목숨을 내걸고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뭐 보면은 뭐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이승만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이승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결국 이런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그 민족해방투쟁사에서 거의 유일하거나 혹은 눈에 띄는 한국의 항일 독립운동사 전체를 말살해버리고 그렇죠. 1948년도 정부 수립 그 주체가 누굽니까? 미국과 이승만이잖아요. 네. 지금 그들을 지금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최근 노골적이더라고요. 노골적이죠. 어제까지도. 예. 그렇죠. 최근에 그 정부 국정연구기관이나 연구소 수장들을 그런 사람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이런 책을 내는 게 네. 하나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다 앉히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노골적으로 독도가 심지어 한국 땅이 아니라고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반일 종족주의 어떤 책을 보면은 네. 누가 누구에게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뭐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레퍼런스 없습니다. 예.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폄훼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자학도 없어요. 자기 예. 스스로를 부정하고 자기 민족을 부정하고 자기 뿌리를 부정하고 도대체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일 통합을 하는데 네. 저는 통합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본이 복속당하는 그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목적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좀 더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우리 그 뭐 백범이 이끌건 한일 의열단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투쟁, 그 무력 항쟁 과 이제 테러리즘 지금 이제 김구는 테러리스트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저 국제법 학자로 몇 년 전에 요 의열 투쟁과 테러리즘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하나 비교를 해본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가 나올 텐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목적, 대상, 방식, 결과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의열 투쟁은 그 목적 자체가 민족 자결의 고향이라든지 국제적 정의 실현이라든지 또 인류애 이런 거에 기초한다면 최근에 보시는 그 볼 수 있는 테러리즘은 정치, 종교, 금전적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을 보면 김구 선생도 이제 몇 번 편지에서 그 선량한 일본 사람을 한 명 대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부 일제 수괴, 일본 군국주의 수괴들만 노렸는 데 비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그 일반적인 테러 보면은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방식을 보면요.
이게 참 공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터지면은 백범도 이제 이봉창, 윤봉길 의거 이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 갖고 지난 동경과 상해 의거에 주모잔 나고 나를 잡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 민족의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최근에 보면은 일어나는 이제 이런 그 테러 행위들 보면은 목적이나 행위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냥 뭐 민간인들을 그냥 막 살해하고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거에 이제 이런 행위 양식을 갖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민족 독립 의식을 고취하고 이제 국제법상의 이제 자결권, 민족 자결권을 고양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테러리즘 보면은 테러 행위를 보면 이제 단순한 복수심의 기존 파괴 행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임시정부가 주도했던 그 의열투쟁을 보면요, 그 민족 자결에 기초한 정당한 국제법상 교전 행위였고 저항 행위입니다. 그래서 1932년 그 헝거우공원에서 일어났던 윤봉길 의거 때 죽은 그 사라카와 시라카와 대장에 대해서 일본도 이 행위는 편의대, 즉 민간 복장 특공대에 의해서 벌어진 전시 공격 행위고 그때 당시 죽은 시라카와 대장을 전사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거를 국제법상 정당한 교전 행위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백범이 주도했던 또 윤봉길 또 이봉창, 나석주밖에 수 없는 한인 청년들이 실행했던 그런 그 어떤 대일항전의 그런 무력 투쟁들은 결코 테러리즘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테러들은 일종의 완전히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죠. 전혀. 김구 선생이나 이봉창 이걸 똑같은 통일 선상의 반인도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거야말로 숭고한 자민족, 자기 가족, 무고하게 당한 사람들을 해방 내지는 구출하기 위해서 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야세라 아라파트 그 피에로 의장, 팔레스타인 민족해방기구의 의장이라든가 나중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수반도 됐습니다만은 그럼 샤를 두고 그 망명정부 세워가지고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였던 이런 사람들도 좀 더 그러면 테러리스트고 그 정말 여기서 말하는 시대착오적인 우상숭배와 터무니없는 공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러면 일본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옳은 거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술 더 떠갖고 이제 요번에 그 신임 그 독립기념관장도 얘기했지만 그 일제 때 우리 일본 사람이었다. 일본민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독립운동 선열들이 바로 그걸 부정하고 일시적으로 강권에 의해서 빼앗긴 국권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운 건데 그걸 이게 테러리스트는 어떤 면에서는 강자에 대한 최후의 저항 수단이고 자기 목숨을 던져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적 욕망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일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걸 떠나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어떤 비상사태나 비일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당한 저항 방법이고 그거는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다고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 국민이었다라는 이제 논리를 되게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 시기에 일본에 강점당했다고 해서 일본 국민인가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 하나가 있는데요. 1960년 12월 10일 날 한일 간의 제3차 청구권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원본 자료인데요. 일제가 35년 동안의 강점 기간 동안에 이 조선에서 상당량의 그 금과 은을 갖다가 반출해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 양이요. 금이 24만 9,633kg 정도가 되고요. 또 상당한 양의 은이 이제 반출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짓을 했냐면 그 조선은행에다가 그 엔화를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돌려내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돌려내라고 했던 비용이 약 5억 6,300만 엔, 그다음 은은 2억 8,700만 엔쯤 돼서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약 100조 정도를 이제 돌려내라고 했습니다. 일본 측 논리가 뭐냐 하면은 야,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우리가 그 탈취해 간 거 아니고 금을 본토로 소위 자기네들 말하면 내지로 이송하면서 거기다 엔화 채워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은행법 제22조 1항에 따라서 조선은행의 지금과 지은을 일본 은행권으로 이렇게 대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 그날 이제 한일 회담의 그 청구권 협상의 대표였던 이제 정일영 박사님, 굉장히 그 국제법 학계 원로시죠. 굉장히 이 정일영 박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제 일본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이 회담에 적용한 것은 일본의 법이 아니고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인 것이다. 예. 국제법에서 일본이 만든 법은 권리 의무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당시 시행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가 아니라 착취의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거는 일본도 사실 인정을 해서요. 일본 측이 한국 측에서 형평적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듯하니 그 뜻을 알겠다. 지금 지은 반출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이게 이제 청구권 협상에서 이제 제 1항으로 나온 건데요. 다시 바로 이건 겁니다. 지금 이제 김영석 그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당시에 법률적으로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우린 내가 일본 국민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나라를 잃어서 일본 국민이 됐는데 일본 국민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나름대로 논리를 폈는데요. 문제는 지금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신 거죠. 예. 이거를 갖다 당시 일본이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요. 일본 국민이라고 얘기해놓고 일본 국민으로 대우조차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선거권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권리도 없는 상태로 착취만 했기 때문에 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조선 사람들을 징용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일본에서조차도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과거사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인력이나 뭐 자산을 다 훔쳐갖고 착취 수탈해 갔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쌀이죠. 네. 일본은 당시 근대 시기에 인구 막 불어나는데 그걸 다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쌀이 필요했는데 그걸 조선에서 수탈해 갔거든요. 그게 산미 정식 계획인데, 네. 그러니까 쌀 정산 계획을 해가지고 마구 이제 쌀값에 이렇게 가져간 게 그래서 그 군산항이라든가 목포항이라든가 다 일본 쌀 퍼내가는 항구였잖아요. 네. 그 일종의 약탈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실정법에 따르면은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그 합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게 합법이죠. 그렇죠. 징용도 그렇고 강제종군 위안부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일본법에 의해서 당시로서는 합법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그리고 예예. 네.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 식민 지배했을 때 그럼 인도 사람이 전부 영국인이었나요? 그렇죠.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